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 이렇게 좋은 화장품 전 국민과 나누기 위해 수아비스 아이 모델 선발대회를 개최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 아이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 평생을 수아비스와 함께할 모델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 우리는 훌륭한 국가에서 살고 있는가 흔쾌히 답할 수가 없다. 훌륭한 국가 없이는 훌륭한 삶을 살 수 없기에 사람들은 묻고 시도하고 좌절하고 또 도전한다.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더 훌륭한 국가로 만들려면 우리는 각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나는 이런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다. 이 책은 오늘의 시점에서 내가 찾은 대답이다.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 개정판 도서출판 돌베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화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화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김어준의 뉴스공장. 탄핵소추위원이었던 박범계 의원님, 김관영 의원님, 장재현 의원님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장재현 의원님만 계속 검색어에 올라오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나 봐요. 글쎄 이제 사실은 제가 이번에 저희 아들 문제를 겪으면서 너무 내 방식대로 저의 방식대로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려고 했던 것들이 참 저도 90대 사람이구나라는 많이 느꼈고 이제는 제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렇게 지켜보면서 다만 우리 아들이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자아를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아들 3명이 있는데 네. 언제 터질지 모르고 화약겁니다. 항상 네, 아들은 걱정할 거예요. 네. 저도 항상 걱정하고 삽니다. 어제 일요일 날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데 우리 아들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장재현 의원님 아들 뜨고 있다고. 다시.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뉴스공장 같이 출연한다고 하니까 경례에 출연하고 우리 아들이 힘내세요. 네. 아니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일 터지고 나서 아니 야당 의원님들이 막 문자가 오시는 거예요. 괜찮다 용기 내라 그러시면서 그래서 야 이게 왜 야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나 싶었는데 하여튼 이번에도 야당 선배님들 참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연락 없어요? 고맙다고. 자, 앞 이야기 마무리하자면 전 대통령이네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떠나서 서저에 가면서 메시지를 대리로 했잖아요. 네. 메시지에 대한 논평 간단하게 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순서를 해주세요. 다시. 순서가 접니다. 예. 글쎄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국민 감정 건드리는 데는 재주가 있으신 분이에요. 예, 저는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 나가서 예측을 대통령 메시지가 없길래 메시지가 나온다면은 어떡할 것 같느냐라는 질문을 듣고서 주문은 이번에 이제 헌재 재판의 주문과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유를 먼저 쫙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게 주문인데 주문은 헌재 결과의 승복, 이유는 불복. 이렇게 모순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뭐 비슷하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안고 가겠다. 이거는 마치 이제 승복하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바로 뒤 문장이 나온 문장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결국은 진실 밝혀져 봤자 뭐 박근혜 대통령 더 나쁜 일 한 거 더 많이 밝혀져 가지고 오히려 죄만 더 많아지는 거지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 화 돋구는 일이니까 글쎄 저걸 무슨 계산으로 한 것일까 정무적으로 한번 판단해 봤는데 대통령 선거는 아닌 것 같고요. 워낙 지금 대통령 대면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또 뭐 출국 금지 이런 것들이 다 남겨져 있고 지금 최순실과 다 공범관계인데 최순실 기소된 것만 가지고 유죄가 한 3분의 2만 나와도 제가 보기엔 형량이 엄청나거든요. 얼마나 나올래요? 판사하셨으니까. 지금 아무튼 최소 10년 이상은 나오는 이런 사례인데. 최순실 씨가 10년 이상. 10년 이상. 아니면 많게를 보는 분들은 무기징역까지도 보는 수가 있다는 건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 만약에 그 혐의들이. 다 공범관계로 돼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그 정도. 아무튼 매우 중한. 범죄니까. 최순실보다는 더 중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 걱정까지도 앞서서 저러시는 건가. 지난한 법정 투쟁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평가를 드립니다. 저는 참 아쉬웠습니다. 국민들에게 마지막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찬스를 저렇게 날려버리는가. 그런데 이제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제출된
여러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보여준 행동, 또 마지막 대통령이 본인의 의사다 해가지고 이동욱 재판관이 대신 읽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본인이 사익 추구하지 않았다. 끝까지 혐의를 아무런 죄가 부인했습니다. 없죠. 예, 아무런 부인이 없다, 죄가 없다고 했거든요. 네. 그것을 일관되게 할 수밖에 본인은 없겠다라고 아마 대리인단이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조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검찰 수사에 그대로 나는 죄가 다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진실은 밝혀지겠다. 진실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여전히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마지막까지도 대통령이 그 대리인단하고 회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수차례? 회의를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만나기 힘들었던 걸로. 아니 근데 뭐 저기 그 손범규 의원은 자주 만난 대리인도 있고 자주 안 만난 대리인도 있고 뭐 전화로 한 대리인도 있고 뭐 등등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지 그럼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대리인단 대표나 누구는 아마 분명히 뭐 만나서 회의하고 진행 상황 보고하고 대통령의 그랬을 텐데 대리인을 또 대리인단이 만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래요? 유영하 변호사가 제가 예. 일주일 전에 방송에서 인터뷰를 서로 나란히 했는데 그 삼성동 주택을 지금 최순실의 모친이 사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게 이제 특검 수사 결과로 밝혀졌는데 그거를 질문자가 물으니까 그거 아니라고 대통령이 다 산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질문자가 그럼 그거 대통령 만나서 들은 얘기냐 그랬더니 못 만났는데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유영하 변호사조차도 못 만났으면 지금 대통령 대리인들 예를 들어서 뭐 서석구 또 김평호 변호사님 뭐 이동호 변호사 이런 분들 만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윤상현 의원이라고 전 의원. 예. 그 왜 누나라고 부른다고 하는 굉장히 가깝다고 하는 친박 의원이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독대를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리인단하고 대리인단이 대통령에게 한 번도 제대로 된 진상을 그러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고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저한테 물어봤더라면은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빨리 사절을 수리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좀 그것도 서두르십시오 얘기를 했을 텐데 그 본인도 끝까지 정확한 상황 판단을 못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메시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탄핵 인용 결판 나고 주말 동안 좀 참했거든요. 사실은 그게 물론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 탄핵 인용이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짠한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노력해서 만든 대통령인데 이렇게 탄핵된 거라서 주말 좀 다녔는데 어저께 밤에 불복 메시지를 들으니까 야, 그건 맞아.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 주말 동안 모든 칼럼이나 모든 사설이나 대통령께서 승복 메시지를 내야 되고 국민 통합, 치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진보부 상관없이 다들 그 진보 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불복 메시지가 나오니까 야 이거 왜 이러실까 정말 이런 마음도 들었고 사실은 시기나 그러니까 이번에 메시지가 나온 시기나 방법, 내용 전부 다 좀 놀라웠어요. 사실 시기도 탄핵 인용이 되면 바로 직접 이렇게 국민 통합 메시지가 나와야 되고 또 방법도 본인이 직접 좀 나오셔야 되는데 또 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용도 불복 메시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패착이 최순실 씨가 지금 감옥에 있다 보니까 연락이 지지할 사람이 없어서 이런 것들이 저는 뭐 국론 분열이니 진보 보수가 나눠지니 이런 거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봐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승복을 해야 된다는 성숙한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보수 진영 내에서 조금 이렇게 친박이냐 비박이냐 요런 좀 갈라치기 이런 것들 아니겠냐. 그래서 결국은 소수 친박 또 지역색 요런 걸로 끝까지 정치를 하시겠다는 뜻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에다가 자 그러면 헌재 판결에 대해서 승복하느냐 승복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의원 각각이 이제는 입장을 밝힐 때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께서는 불복하신다니까 자 같이 불복하실 것이냐 같이 승복하실 것이냐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좀 밝혀서 이제는 보수가 어떻게 보면 헌재를 불복하는 세력과 헌재 판결을 승복하는 세력이 정확하게 나눠져서 이제 보수도 재건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제 그 승복할 수 없다 사실상 그 입장 발표를 민경욱 의원을 통해서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그 진실을 밝힌다. 이 얘기는 법정 투쟁을 앞으로 수사와 기소되면 그거를 예고한 건데 그거는 사실 법률 전문가 탄핵 소추 탄핵 그 방어 대리인들을 시켜야 될 일이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탄핵 심판에 대한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정치인을 골랐고 그 중에서 친박 의원을 골랐고 그 중에서 청와대 대통령으로 계실 때에 대변인으로 썼던 인물을 골랐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왜냐하면 어제 그 메시지는 정치적 메시지고 뭐 법정 투쟁을 하겠다라고 돼 있지만 정치적 메시지고 친박 핵심 나를 따르는 의원들을 과거에 대통령직에 있었던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무언가 재건을 하겠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그 메시지가 그 재건을 하겠다고 하는 본인들의 이제 스스로 총을 쏘는 자살에 가까운 메시지였다. 그래서 모일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 중도와 또는 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놓고 본다면 어제 그 메시지는 분명히 에라죠. 그러나 대선을 생각하지 않고 아까 그 시간이 가면 진실은 밝힐까 이 시간이 간다는 그 시간 타임 스케줄이 저는 대선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라 보여져요. 그 뒤로 겨냥한다면 극소수로 일지라도 열성적인 자기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로서는 뭐 그나마. 그들이 힘을 가지려면 나머지 사람들 중에 애초에 동정심을 가졌던 분들이 따라 붙어줘야 되는데
그걸 틀렸죠. 그냥 스스로 털어내는. 근데 이제 제가 어저께 대통령 메시지 나온 다음에 그 자유한국당의 상임 고문님 원로분하고 한번 통화를 했었는데 솔직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신라같이 남은 희망을 잘라버리는. 대선에서 그 희망을 네. 이제는 보수가 집권하는 데는 물건 같다. 이제 보수가 정말 국민들한테 어떻게 이 대선을 통해서 다시 각인시키고 하는 재정립이 필요한 거지. 야, 정말 힘들었다는 말씀 하시는데 굉장히 저도 동의를 하고 어저께 그 대통령께서 결국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아니고 또 보수 진영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야말로 소수 친박의 팬클럽.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네. 이것을 가지시겠다라는 모습에 안타까웠는데 그러면서도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유한국당에서 탈당 많이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보면 앞으로 검찰 수사에 나가시는 문제 또 그것이 구속 수사가 될지 불구속 수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소수 어떤 그 세력들을 결집을 시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정당은 지금까지의 어떤 그 행보하고 틀려질 게 없을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죽기. 아니요, 이삭죽기도 아니고 보십시오. 헌재의 그 결과를 수용하겠느냐, 못하겠느냐라고 자유한국당 이제 정말 이제는 입장을 밝혀야 된다. 수용하는 세력은 저희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걸 불복하겠다는 세력은 자유한국당 나와서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게 보면 보수 진영의 어떤 그런 그 세력들을 저쪽으로 완전히 우측으로 밀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극우로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지금까지의 스탠스와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수학의 계절이 돌아온 겁니다.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막 이삭죽기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 세력들을 완전 우측으로 몰아내면 또 중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넓고 큰 정당. 몇 명이나 들어올 거라고 보십니까? 바른정당에? 글쎄 저희들이 이제 또 고민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표정 관리하시면서. 뭐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러세요? 저는 그러니까 그 평화의 시기가 오고 통합의 시기가 오면 지금 사당 체제의 스펙트럼이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오히려 중도의 힘이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양극단으로 갈라치기를 정확히 했고 그런 측면에서 더군다나 앞으로 수사와 뭐 압수수색 이런 것들 출국금지 기소 이런 문제가 다 남겨져 있는 사안에서 이것이 오래 끌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한 달 내에 아마 검찰이 전광석과 같은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갈등이 다시 첨예화 되고 이슈들이 극단적인 이슈들이 다시 첨예화 되는 과정에서 박근혜 수사에 순수 이용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같은. 굉장히 갈등이 첨예화될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바른정당의 위기가 더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바람 아닌가요? 아니,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번에 김평호 변호사가 투입되고 탄핵 인용이 아니냐는 과정에서 탄핵 인용에 찬성하시는 분이 72%까지 어떤 보면 72%가 떨어졌는데 이번에 탄핵 결정 나고 난 다음에 보면 87%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어떤 그 승복 문화와 이제 시민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민주의식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정당이 많이 올 거라고.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동정은 동정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성적으로 국가가 바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45% 어떤 것들 보면 47%까지 올라가는 49%도 나왔죠. 그죠? 그러다 보면 제가 아니, 자유한국도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건 멋있던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를 또 우리 국민들이 견제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보수적인 합리적인 보수분들이 자유한국당이냐 바른정당 놓고 봤을 때 그래도 건전한 보수정당 바른정당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이것이 위기일 수도 있지만 기회로 작동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관영 의원께서 한번 재판해 주십시오. 제가 재판해야 판단을 되는가요? 국민의당에서는 또 바른정당이 커져야 되죠. 그죠? 네, 아니 뭐 어쨌든지 국민들은 저는 대단히 항상 합리적인 가장 좋은 결정들을 해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성명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 실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 극단으로 가는 세력이 거의 이제 명확해지는 그런 자유한국당은 쪼그라들고 예. 바른정당이 커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래야 아무래도 또 국민당과 연대 가능성도 좀 좋아지고 민주당 견제도 가능해지고. 네, 진짜로 이번에. 근데 그러나 어쨌든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째 편이 또 갈리네요. 한정당이 45% 49% 저도 뭐 과거에 민주당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모든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는 사실.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 그리고 항상 여기서 갖다 견제하고 그렇죠. 견제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 근데 제가 한마디만 아주 분위기 좋아요. 계속 싸우세요. 모순이 잠깐만요. 이게 모순이 해소가 되면 소위 스펙트럼대로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근데 어제의 그런 내가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은 탄핵법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밝힌 최소한의 탄핵 사유도 지금 부정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앞으로 수사,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을 다 부정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계속 되면 모순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마우신 거고요. 탄핵 정국과 전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아니 근데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전 대통령입니다. 전 대통령께서 불복 프레임을 가져가는 거는 정치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탄핵 상황을 한번 돌이켜서 한번 보자고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다음에 이 짧게 광장에서 돌아가주세요. 시간이 우리 없어요. 국민들이 분노하고 그 분노를 헌법적 테두리인 국회가 가져와서
국민의 힘으로 탄핵을 가결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과정에서 또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이렇게 여론재판을 몰고 가고 또 국민을 분열시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이 8대 0이라는 탄핵 가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의 힘이었거든요. 성숙된 국민의 힘이라고 보면 지금의 대통령께서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데 우리 국민들은 갇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이 보수와 진보의 논리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부분은 또 우리 국민들이 바로 평평한 문제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으면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모든 진리가 나오고 미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바른정당의 갈 길이 나온다 생각합니다. 자, 뭐 연설 수준. 자, 그러면 짧게 얘기해서 몇 명 바른정당 짧게 입당하실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뭐 원내 2당은 되지 않을까는 예측. 30명 이상. 뭐 제가 지난번에 탄핵 몇 명 할 거냐고 할 때 거의 맞추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30명 이상? 뭐 하여튼 보자고요. 아니, 숫자로 말씀해서 30명. 글쎄 아직까지는 이상 이하. 예, 오늘부터 좀 제가 카운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30명 이상을 부인하지 않았다? 네, 부인하지. 30명 이상. 몇 명 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디요? 바른정당. 아니, 저는 바른정당 위기라니까요. 아니, 위기였으면 좋겠는 게 아니고. 장담합니다. 모순이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어요. 새누리당의 여러 의원들이 바른정당으로 간다 하더라도 예. 쉽게 바른정당의 그 현재 국민의 정당보다 커질 수는 없다? 네, 아니요. 뭐 의석은 많을 수 있겠죠. 그러나 쉽게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원수가 많아도 당분간은 지지율은 우리보다 낮아야 된다. 아니 뭐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어쨌든지 뭐 저희는 합리적인 중도 보수하고도 뭐 충분히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김종인 전수 어떻게 김종인 변수? 아니 잠깐만 요 얘기를 좀 더 해야 돼요. 이게요. 후반에 붙어가지고 큰일 이게요. 내가 한번 더 바른 정당은 위기가 오지 않으면 기회가 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기가 오고 판이 흔들렸기 때문에 바른 정당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탄핵 지지율 꼴찌에 가까웠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탄핵 인용이 돼야 된다는 80% 국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45%가 돼 있고 국민당이 10%잖아요. 55%입니다. 25%에 이 바른정당을 지지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5%밖에 안 되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양극단의 논리에서 저희들이 조금 차별화시키지 못한 그런 패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와 최고위원 지도가 다 이번에 사퇴를 했고 이제는 사퇴한 이유가 뭔가요? 아니 근데 담자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많이 와서 여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자유한국당이든 중도세력이든 간에 저희가 비우는 마음으로 가야 그러니까 바른정당을 우리가 처음에 뭐 창당을 했고 창당 발기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인이라고 김종인 대표 거기 오라는 거예요? 주인을 비워드릴 테니까 이제 이 정당을 정말 국민의 정당, 대중정당으로 가자는 마음에서 비우는 거거든요. 김종인 전 대표 변수가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제가 볼 탄핵을 찬성한 80% 중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사람 빼고 25% 이것부터 바로 복원을 하게 되면 저희 탄력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종인 전 대표의 이제 화두가 결국은 개헌론 또는 임기 단축론을 근거로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반문 반박 뭐 강력한 빅텐트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소위 이번 탄핵 정국에서의 모순들 적폐의 본질인 박근혜 최순실의 모순들이 다 해소가 돼야지 그러한 정치적인 구도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모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들 눈에 적폐가 여전하다.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남아있다. 저는 계속 탄핵 정국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폐가 청산되지 않고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그 하시는 그런 정치공학적인 그러한 배열들이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김종인 전 대표의 변수는 그다지 파괴력이 없을 것이다. 국민들 관심이 박근혜 대통령의 아주 일부 지지와 나머지 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 남아있는데 개헌 얘기가 말빨이 맥히겠습니까? 자,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한 변수는 어떻게 보시고 국민의당에서? 김종인 대표가 상당한 역할을 해서 나름 본인의 생각하는 개헌 문제라든가 경제민주화 문제를 제대로 실현해내시려면 본인이 킹이 되시겠다는 것을 접는 순간 그건 가능해진다고 직접 출마하실 것 생각합니다. 같기도 한데요. 예, 그런데 본인이 직접 나서겠다, 대선 주자로 나서겠다고 하는 순간 굉장히 더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를 도와야지 옆에서 본인이 직접 나가면 안 된다 이거죠. 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당 후보를 돕는다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지 전체를 본인이 생각하는 빅텐트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구체화시키려면 본인이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김종인 대표가 이제 민주당 진영 외에 다른 진영에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직까지.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김종인 대표가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민주화를 이룰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도와서 그럼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제민주화를 실천해보겠다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20대 총선에서 김종인 대표의 역할 또 역량 부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을 오시는군요. 잠깐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것도 국회의원을 내려놓고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다만 이 경제민주화는 상징성을 가진 분위기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될 경제가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양극화를 해소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분이 가진 파괴력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것이 정말로 국민적인 어떤 그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진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걱정하시기에는 지금 바른정당이 너무 급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혹시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분들하고 바른당하고 김종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재편이나 김종인 전 대표를 후보로 낸다든가 이런. 아니요, 그거는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저희들이 공학적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 일부와 또 김종인 대표로 상징되는 이 세력과 이게 무슨 뭐 꼭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텐트 이런 걸 보다는 경제민주화라는 가치 또 이번에 국정농단이 벌어지는 데에서 그야말로 권력이 집중된 부분 물론 그것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제도적 차원에서 이걸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연대로 묶어낼 수 있다면 대통령 선거의 승리와 실패를 떠나서 굉장히 가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이념을 초월한 새로운 어떤 그런 지대, 연대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시간이 다 협치고 됐어요. 연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그러면 생각합니다. 한간 단답형을 여쭤볼게요. 김종인 전 대표 대선 출마합니까? 바른정당에서 보시죠.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바른정당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른정당하고 사이가 안 좋으세요, 지금? 그거는 제가 제 입장에서 네. 어떻게 가보가는 대선 출마 가능성이 있긴 있다고 있다고 보시죠? 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네, 출마 안 할 도리가 없을 것이죠. 하는 노래가 없다. 저는 본인은 해설 안 된다? 아니요, 본인은 굉장히 출마하고는 싶을 텐데 네. 여건상 결국은 저는 못할 거라고. 자, 마지막 질문인데, 이거 아무래도 고정 코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본 대선 전국 2달 동안. 앞으로 이 대선 전국에서 바른정당의 전략은 뭔가요? 간단하게. 각 정당의 전략을. 저희 바른정당은 결국은 이게 무슨 뭐 대통령 선거의 승패에 너무 무게를 두면 안 된다. 승패 무게를 정말 왜냐면요. 승패 무게를 둬야 되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근데요. 선거에서는? 그거는 예.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게 잘못했으면 바뀌는 게 맞거든요. 그걸 우리가 국민들의 어떤 그 시민의 지금 인정하는 가운데서 정말 보수가 가야 될 길을 국민들에게 오롯이 제시하는 거. 그거에 목적을 둔다 그러면 승리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공학적으로 뭐 반드시 조금이라도 이기기 위해서 무슨 뭐 이게 하면 그거는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라고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새로운 보수가 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한다면 계속 그걸 진정으로 국민에게 보여준다면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뭐 이거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공학적으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로 보수가 괴멸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른정당 입장을 듣다 보니까, 바른정당은 이번에는 대선은 안 되겠고, 대신 자유당을 다 흡수해가지고 우리가 보수의 주인공. 아니 근데 이거는 시간이 없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아니 근데 전략 진짜로 뭐 그런 생각 없고요. 저희는 그런 진정성을 가질 때 네. 승리할 수 있는 거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덤비면은 이거는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지지율이 너무 낮으니까요, 지금. 국민의당은 창당 정신으로 정신은 돌아간다고 아닙니다. 생각합니다. 저희는. 창당 정신. 네, 작년 4.13 총선에서 보여줬던 네. 국민들의 그 바램 지지의 이유. 그것이 결국 양극단의 정치를 지향하고 제대로 된 대안 있는 정치를 하고 협치를 하라는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창당 정신으로 저희가 돌아가서 다시 국민들께 밑바닥에서부터 열심히 한다면 저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뭐 여유가 시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나오시면서 어떠한 제스처와 어떠한 이미지를 국민에게 주느냐가 사실 중요한 대목이었는데 모순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적폐청산에서 정의를 어느 정도 회복하는 데는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기여를 했지만 적폐의 근원적인 원인,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국민의 이익이 된다는 것. 예를 들어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은 국민들이 무슨 소리야? 잘 모르겠는데 이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폐 청산이 사실은 경제 회복과 민생을 살리는 데에 연결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쪽에 더불어민주당은 갈 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여유가 있으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지율 다 합쳐봐라. 우리 반도 안 되지. 이런. 김어준 총장님. 김어순이라고 할 뻔했어요. 이런 표정이시고. 저희가 이거 굉장히 재밌는데요, 의외로. 저희가 만약에 고정 코너 하시면 나오실 걸로 알고 그러면. 자, 지금까지, 탄핵소추위원분들입니다, 다. 네. 박범계 의원, 김건영 의원, 장재현 의원, 세 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국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쓴다는 남미 최고의 완전식품 마카 플러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식품이라는 산삼 플러스 거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녹용까지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은 제품이 나온 거니까 마카 산삼 녹용 대박. 좋은 건 다 있네. 031-323-2559 영한네이처 YHNATURL.com. 네, 방금 들으신 연설 내용은 지난 토요일 광화문에 서 있었던 촛불 집회 무대에서의 MBC 이용마 해직 기자의 변이었습니다. 공영방송을 다시 국민의 품으로.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오늘 굉장히 문자가 많았습니다. 각 의원님들의 팬클럽이 따로 존재하는군요. 네. 그 중에서 저희 눈에 띈 것은 불만입니다, 불만. 네. 왜 전 국민이 듣는데 서울 날씨만 알려줍니까? 네. 저희가 말이죠, 말타 날씨나 폴란드 날씨, 플로리다 날씨 막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불가능하다. 전 세계에서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정미 권한대행 헤어롤 관련해서 한 개
1,000원이 아니라 1,000원에 2-3개 하는 가장 저렴한 제품이라고. 예. 자, 이정미 권한대행이 오늘 퇴임하죠. 제 생각에는 고맙다고 꽃다발 정도 헌재로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큰 역할 하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때 편집장, 현재 편집위원. 사단법인 인문결연구소 소장. 이렇게 소개말이 긴 분들이 대부분 바쁘지 않아요. 임상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 바쁘시죠? 아, 지금 밤새서 눈 부은 거 안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자, 저희가 외신을 통해서 국내 현안들을 짚어보는데, 이 탄핵, 인용된 거는, 이게 전 세계적인 뉴스가 맞거든요. 네, 그렇죠. 대통령이 탄핵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기 때문에, 전 세계 탑뉴스였어요, 실제. 그렇죠. 몇 개만 뽑아드려도 네.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미국 뉴스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CNN 같은 경우에 이제 실시간 방송도 했고, 홈페이지 기사 제목 자체가 이제 박아웃, 이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에도 소개가 돼 있었는데, 이제 아주 정말 간단하면서도, 정말 명료한 그런 제목 아니었습니까?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했다. 한국 대통령이, 한국은 61년 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뉴욕타임스 신문 같은 경우도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 냉전시대 군부 독재자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 기득권의 아이콘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왔고요. AP통신 같은 경우에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 아주 기가 막힌 몰락이었다. 2012년 대선에서 아버지에 대한 보수의 향수 속에 승리한 독재자의 딸이 스캔들 속에 물러나게 됐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영국의 로이터 통신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다. 그 이후로는 대기업들과 관련된 뇌물 스캔들이 박 대통령에 연루된 점을 지적을 했다. 기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제 종이 신문도 그렇습니다만은 인터넷상에 이제 이런 기사들이 실리면서 영국의 가디언지 같은 경우에 인터넷 기사가 나오면 댓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댓글 중에 하나 재밌는 게 다음은 미국 차례다. 아니 실제로 저도 이 기사들 보면서 이제 댓글들 잘 봤는데 SNS 반응이나 미국에서는 부럽다는 반응이 되게 많아요. 한국도 할 수 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미국을 바라보면 미국을 이제 민주주의의 우리 교과서처럼 여겨왔는데 거꾸로 외신 반응, BBC도 그런 반응이 있었는데 이 양반들이 보기에 영어로 다 읽으신 거예요? 네. BBC도 그렇고 하여튼 반응들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데, 이제 통 털어서 의미를 전달하자면, 살아있는 권력을 이렇게 평화적으로 절차에 맞춰서 헌법에 따라 탄핵시키고 실각시켰다는 게 이 사람들 보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 너무 자랑스러워도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배워야 된다. 네, 그렇죠.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거든요, 저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뉴스가 해외에서 이렇게 외신에 나오는 경우가 대개의 경우는 이제 경제적으로 재벌로 정경유착. 이게 아주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제가 하는 일이 외신을 모니터링 하는 거라서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뉴스가 정경유착이에요. 네. 아니면 문화 쪽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김치 소개라든가 최근 들어서 이제 K-팝 그런 소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우리나라 휴대폰 소개 IT 쪽에서의 삼성 휴대폰이 가지는 이상 애플하고의 어떤 분쟁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주로 나오는데 정치에서 우리가 이렇게 외국의 칭찬을 받아본 역사가 받아본 적은 없죠. 없어요, 진짜로. 없죠. 그런 적이 없었는데 작년 12월 정도부터 그러니까 이 사건의 초반기 그러니까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질 때만 해도 망신스러운 기사가 많았죠. 우리 기억 진짜 부끄러웠어요. 샤먼 막 나오고 그럴 때. 그림도 이렇게 곁들여가면서 이렇게 로버트 태권브이 머리 열려서 이렇게 속에서 왜 철인가 훈인가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을 꼭두각시에 실제로 비유해가지고 그런 그림도 굉장히 많았죠. 물론 외신을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그림들을 볼 때는 정말 저도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12월 정도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촛불 집회부터 외신들이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 그러니까는 정부는 참 무능한데 어떻게 이런 국민들이 있나 이런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런 기사가 실제로 나왔거든요. 독일 언론에서 처음 나오기 시작을 했고 독일 슈피겔인가 아마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12월 중순쯤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3일이었나요? 200만이 넘어가는 토요일 집회, 촛불 집회 그가 나온 이후로 민주주의 역사가 길다고 할 수 있는 유럽과 미국이 이제는 한국에 배워야 된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게 우리끼리 과장 원래 사실 예전에 보면요 우리 언론들이 그런 거 아니었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과장해가지고 세계가 주목한다.
그 대부분 오바였는데 지금은 진짜로 이건 그렇습니다. 오바가 아니고요. 네. 자기들끼리 진짜 그런 얘기를 해요. 네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에도 이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까 뭐 보셨으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다 하시던데 그런 민주주의 역사가 몇 년 되지도 않은 그런 나라에서 그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네. 절차상으로도 그다음에 시민 의식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국정 혼란 그다음에 어떤 그 농단 사태 이런 것들을 현명하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기사들 어떻게 보면 이제 놀랍다. 뭐 부럽다 이런 전체 내용들이 절차에 흠잡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이제 권력이 부패해서 생기는 문제들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남미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대통령궁을 떠나네 안 떠나네 뭐 헬기로 도망가네 유혈 사태 나고 그 아랍의 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런 사태들은 반드시 유혈 사태 혹은 뭐 군의 투입, 뭐 구테타. 처음에는 외신들도 그렇게 봤겠죠. 그렇게 될 거라고들 상상하면 왜냐하면 그게 수십 년간 보아왔던 네. 패턴이거든요. 전 세계적인. 우리도 소위 그 친박이라는 그 골수 그 지지 팬들 그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뭐 쿠데타 밖에 없다. 뭐 군대 일어나라 뭐 이런 얘기들 실제 우리나라 내부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 외신들 처음에 봤겠죠. 왜냐하면 그게 어느 나라나 현재 살아있는 권력을 축출해내는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과정이고 네. 이거를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촛불을 들고 평화적으로 절차적으로 또는 뭐 국회 가결을 거쳐서 헌법재판에서 판결이 나서 사저로 돌아가면 이런 전례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보세요. 있나? 다른 나라에. 이번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광장 관련해서도 한번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화문 광장이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그런 그 광장이라고 하는 주제로 해가지고 외신들 주목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화 시위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정말 거의 기록적인 아무 사건 사고 하나 없이 그 부상자 없이 그 얘기 계속 반복해서 없었습니까? 언론들으세요. 예. 이 촛불 집회 얘기하면서 한 명의 구속자도 없었다. 네. 부상자도 없었다. 이럴 수가 있는. 왜냐하면 이 서구 민주주의 교과서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서구에서 이런 집회를 하면요. 그런 보도가 잘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격렬하고 자동차 불타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프랑스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을 때도 제가 본 사실만 들어도 뭐 엄청난 그 경찰은 당연히 이제 방망이를 들고 다니고 네. 시위가 일어나면 주변 가게들 창문 다 깨지고요. 이게 굉장히 그 시위라 하면은 이제 그런 폭력 사태를 기본적으로 연상하죠. 연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한마디로 새로운 문화죠. 새로운 시위 문화를 보여줬다는 저는 그런 이 거. 촛불 집회는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 진짜 그 생각 못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네. 노벨 평화상 2017년 노벨 평화상의 강력한 후보로 남들이 안 밀면 제가 밀 생각입니다. 그래서 되겠어요. 아니 다들 가치가 있고 네, 네. 결과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촛불 집회 자체가 네, 네. 노벨 평화상의 대상이 분명히 될 거라고 보고요. 특정 인물이 아니더라도 네, 수상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 남은 유일한 문제는 뭐냐면 누가 가서 받느냐. 저는 이건 이 아직 멀어서 후보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네. 후보가 되면 제가 대신 가서 받을 거 생각해요. 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특히 그 AP 통신에서 또 한 가지 그 반응을 나온 거 우리가 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탄핵은 탄핵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한국의 정치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지금 그 개헌 문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개헌 이야기가 또 AP 통신에서 이제 언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아이러니하다. 뭐가 아이러니하냐면 이 탄핵안 가결 사유가 87년 헌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었다는 것이었는데. 헌법 수호 노력 직후에 개헌 논의가 나온다? 이건 좀 아이러니하다.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그것도 그들이 보기에도 아이러니하죠. 네. 지금은 그 소위 문제가 됐던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막 따지고 들어갈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정치권에서 개헌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한 의아함은 외국 언론들한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우리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외신을 보는 뭐 목적이 그런 것 중에 하나도 있는데 이게 과연 제도의 문제인가, 문화의 문제인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현 제도가 완벽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물론 고칠 거리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 제도가 뭔가 잘못돼서 이런 일이 났다? 글쎄요. 그것보다는 우리 문화 안에 어떤 경직된 그다음에 그 제왕적인 어떤 뭐 보스를 모시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게 대통령을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들 안에서도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외신들도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국민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닉슨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탄핵된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그런 절차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사임을 한 것이지. 그렇죠. 네. 이런 전례는 정말 찾기 어렵고 앞으로도 계속 해제될 것이고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된다고 보고 좀 재밌었던 것은 일본의 반응이에요. 네. 일본의 반응은 뭐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요. 네. 왜냐하면 일본의 방송들은 보니까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기각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반영된 건지 뭐랄까
그 일본에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사회 같은 경우가 일단은 그 시민 사회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운동이 우리나라보다 적죠. 굉장히 그러다 약해졌죠. 보니까 예. 전체적으로 사회가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뭐 이렇게 보수화됐고. 예. 예. 좋게 말하면 안정적인 건데 이게 좋게 볼 만한 것은 아닌 게 사회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만약에 이제 한국의 정부가 바뀐다던가 정권이 바뀌었을 때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죠. 현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안 좋은 상대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파트너가. 자,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위원 임상훈 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